엄마, 거기 서봐요. 예쁘게 사진 찍어줄게요. 아들의 다정한 목소리가 깊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햇살이 따스한 가을 날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온몸이 오싹해지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절벽 앞에 선 저를 향해 카메라를 들고 있는 아들의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제 인생의 마지막이 될 줄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 압구정동에 사는 76세 김영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면서도 늘 아들 자랑이 입에 달고 살았던 제가 이제는 그 아들의 이름조차 입에 담기 싫어졌으니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아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큰딸 미연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도 첫째가 딸이라니 하시며 며칠 동안 밥도 드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둘째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집착에 사로잡혔고 다행히 아들 정연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는 정연이에게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미연이가 1등을 해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정연이가 5등만 해와도 온 동네에 자랑했죠. 미연이의 학원비는 아끼면서도 정연이에게는 원하는 것은 뭐든 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빠만 예뻐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미연이에게 내가 착한 딸이면 그런 말 안 하지라며 오히려 역정을 냈던 기억도 납니다. 결혼식 때도 마찬가지였죠. 미연이가 결혼할 때는 겨우 5천만 원을 주면서 정연이 결혼할 때는 신혼집까지 사주었습니다. 딸아이의 결혼식 날 미연이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걸 봤지만 그때도 전 내가 이해해라. 정연이는 우리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잖아 라는 말만 했죠. 남편은 그런 제게 늘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이야. 너무 치우치지 마. 하지만 전 그때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있어 든든하다고만 생각했죠.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게 꽤 큰 재산을 남겼습니다. 압구정동의 큰 아파트와 건물 몇 채, 거기에 현금성 자산까지 액수로 치면 약 100억 정도 되었을까요? 하지만 남편은 이상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재산을 아이들한테 당장 주지 말아요. 특히 정연이한테는 시기가 되면 알게 될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아들한테 주지 말라는 건지. 전 오히려 아들에게 가장 먼저 주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남편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아이들에게 재산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생활이 빠듯한 것처럼 연기도 했죠. 어머니, 아버지가 재산 좀 남기신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정연이에게도 그런 거 없다. 우리 재산은 지금 내가 사는 이 집과 너 결혼할 적 해줬던 신혼집이 전부였단다 라며 둘러댔습니다. 그렇게 4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전 여전히 아들 정연이만 믿으며 살았습니다. 딸 미연이가 이따금 들려도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고 사위가 운영하는 식당이 어렵다며 도움을 청할 때도 모른 척했죠. 하지만 정연이가 찾아올 때면 늘 기뻤고 며느리의 친절에도 흐뭇해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절벽 앞으로 저를 내몰던 그날 저는 비로소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조짐이 있었습니다. 정연이와 며느리가 카페를 차리겠다며 제게 돈을 요구했을 때부터요. 어머니, 우리 둘 다 회사 그만두고 카페 차리려고 해요. 요즘 카페가 잘 된다더라고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를 한다는 게 걱정됐으니까요. 하지만
정현이가 어머니, 제발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라고 하는데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따로 비상금으로 모아둔 3억을 꺼내 주었죠. 그런데 카페는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점점 달라지는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당시엔 이해가 되더군요. 사업 실패의 스트레스 때문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들은 이미 그때부터 저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딸 미연이가 그때 저를 찾아와 경고했었죠. 어머니, 정연이가 요즘 수상해요. 어머니 통장을 자꾸 찾아본다는 말도 있고, 하지만 전 오히려 큰 소리 쳤습니다. 내가 하나뿐인 내 아들을 의심하는 거야? 이러니까 내가 널 못 믿지. 지난 추석에 이연이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위가 다쳤다며 수술비 좀 빌려달라고 했었죠. 그때도 전 매정하게 돌려보냈습니다. 너희끼리 알아서 해. 나도 살기 바빠.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날 정현이는 백화점에서 산 비싼 건강식품을 들고 왔고 전 미연이 앞에서 그런 아들을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남편이 왜 그런 유언을 남겼는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남편은 우리 아들의 본 모습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부모의 재산이 자식을 망칠 수 있다는 걸 경고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경종이 되었으면 해서요.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이 아니더군요. 피를 나눴다고 해서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맹목적인 사랑을 준 제가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제 아들이 어떻게 저를 죽이려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지난 3월이었습니다. 카페 실패 후 한동안 잠잠하던 아들 부부가 갑자기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좀 급해서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고 보니 카페 운영 중에 사채를 썼다고 하더군요. 이자가 너무 비싸서 당장 4억은 갚아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미쳤니? 그런 돈을 어디서 구하라고. 이미 카페 한다고 내가 없는 돈까지 끌어모아 3억이나 해줬잖니.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재산을 남기시지 않았었나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은 걸까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무슨 재산을 남겼다고 그래?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압구정동 건물이 3개나 있잖아요. 은행 계좌도. 제가 강하게 부인하자 아들의 목소리가 돌변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할 수 없이 협박성 발언까지 나오기 시작했죠. 결국 저는 화를 내며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극진해진 겁니다. 아침마다 찾아와 청소를 해주겠다고 하고 말없이 냉장고를 채워놓기도 했죠. 어머님, 제가 어머님 댁 근처로 이사 오면 어떨까요? 매일 이렇게 찾아뵐 수 있잖아요. 겉으로는 효심 가득한 며느리 같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특히 제 방을 청소할 때면 유난히 꼼꼼했습니다. 서랍장 하나하나를 열어보고 옷장도 구석구석 정리한다며 뒤지곤 했죠. 지갑이나 통장을 본 듯한 눈치가 보일 때면 어머님, 혹시 중요한 것들은 제가 은행에 보관해 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낮잠을 자다 깼는데 며느리가 제 방에서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놀란 기색도 없이 어머님, 깨셨어요? 청소하다가
반지 하나가 떨어진 것 같아서 라며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죠.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할 때면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된다며 자주 찾아왔고 말끝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모시면 안 될까요? 를 물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효자구나 싶었는데 이상하게도 대화할 때마다 재산 얘기를 꺼내더군요.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이 심하다면서요? 통장이랑 도장은 어디 보관하고 계세요? 어머니, 혹시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너희한테 줄 돈 없다. 그만 찾아와라.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아버님 재산을 어머님이 혼자 다 가지고 계신 게 맞나요? 저희도 상속권이 있잖아요. 그때 딸 미연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연이가 동네에서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대요. 조심하세요. 하지만 전 여전히 아들을 믿었습니다. 내가 정연이를 오해하는 거야. 정연이가 그럴 리가 없어. 어느 날 밤에는 제가 잠들기 전 TV를 보고 있는데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집을 서성이는 것 같았죠. 겁이 나서 경비실에 전화를 했는데 알고 보니 정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걱정돼서 밤마다 이렇게 집 주변을 돌아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제 방을 엿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항상 불을 끄고 자는 제 습관을 파악하려 했던 걸까요? 큰딸 미연이는 그때도 절 찾아와 걱정을 했습니다. 어머니, 정연이가 동네 사채업자들 사이에서 수상한 소문을 내고 다닌대요. 어머니가 큰 돈이 있다면서. 하지만 전 오히려 미연이를 나무랬죠. 동생 얘기를 함부로 하면 어떡하니? 이러니까 내가 널 못 믿지. 정연이는 그 즈음부터 자주 술에 취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그럴 때마다 전 마음이 약해져서 용돈을 더 주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다 연극이었겠죠.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도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은행에 가려고 하자 며느리가 따라 나섰습니다. 어머님, 제가 모시고 갈게요. 은행 창구에서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지켜보려 했던 거죠. 밤에 잠들기 전 물 한 잔을 마시는 제 습관도 며느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따뜻한 차를 준비했어요. 드시고 주무세요. 어떤 날은 그 차를 마시고 나면 유난히 잠이 쏟아지곤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수면제를 탔었던 것 같아요. 제 방을 뒤지기 위해서였겠죠. 그러던 중 정연이가 갑자기 등산을 제안했습니다. 그것도 아침 일찍.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시간에 말이에요. 어머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잖아요. 저희랑 같이 바람 쐬고 오세요. 며느리도 적극적으로 동조했고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북한산 가실래요? 아버지랑 자주 가시던 데잖아요. 평소 운동이라고는 동네 마실 정도만 다니던 제가 등산은 꺼려 했는데 아들은 계속해서 권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그들은 모든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 같습니다. 등산로의 인적 드문 절벽을 미리 답사하고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한 시나리오까지 완벽하게 준비했겠죠. 그런데도 전 아들과 며느리의 선의를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까지 나서서 말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들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고 말았죠.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등산로를 미리 답사하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를 골랐다는 것까지 모든 게 완벽한 살인을 위한 준비였던 거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아들을 믿고 싶었죠. 그렇게 등산을 가기로 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며느리가 일찍부터 도시락을 준비한다며 분주히 움직였고 정연이는 등산 장비를 챙긴다며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우리 보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들의 그 말에 전 남편 생각이 나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등산 다니던 때가 떠올랐거든요. 아침 7시 정연이와 며느리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달리 화장도 하지 않았고 단정하게 운동복 차림이었죠. 어머님, 제가 김밥이랑 간식거리도 잔뜩 준비했어요. 오늘은 푹 쉬다 가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정연이는 계속 거울로 저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웃음이 얼마나 섬뜩한 것인지를. 며느리는 뒷자리에서 간간히 잠이 든 것처럼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밤 잠도 안 자고 계획을 짰다더군요. 북한산으로 향하는 줄 알았는데 차는 엉뚱한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알아본 좋은 데로 가요. 경치가 끝내줘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전 여전히 아들을 믿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한적한 산 입구에 멈췄습니다. 주변에는 차도 없고 사람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긴 어디니? 제가 묻자 정연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제가 이번에 발견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숨은 명소죠. 등산로 입구에는 위험구역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있었습니다. 정연아, 저기 봐봐. 여기 못 들어가나 본데. 하지만 정연이는 태연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며칠 전에 와봤는데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길이 험했습니다. 나무 뿌리와 돌들이 울퉁불퉁했고 중간중간 흙이 무너진 곳도 있었죠. 정연아, 좀 쉬었다 갈까? 제가 말할 때마다 며느리가 앞장서서 재촉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가면 정말 예쁜 곳이 나와요. 1시간쯤 올랐을까요? 정연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저기 보이시죠? 저기가 제가 말씀드린 곳이에요.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깎아지른 절벽이었습니다. 바위가 툭 튀어나와 전망대처럼 보였지만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했습니다. 정연아, 거긴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기서 사진 찍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한 장만 찍어드릴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죠. 하지만 정연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잡고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차가운 손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평소 따뜻하던 아들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절벽 끝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뒤로 가주세요. 배경이 더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에 한 발짝 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였어요. 정연이의 손아귀 힘이 달라졌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순간 저는 아들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의 눈에는 차가운 광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정연이는 제 몸을 힘껏 밀었습니다. 균형을 잃은 제 몸이 뒤로 기울어졌고 발밑이 사라졌습니다. 으악! 비명을 지르며 추락하는 순간 며느리의 말이 들렸습니다. 어차피 이제 곧 끝날 거예요. 편하게 가세요, 어머님. 그 말이 얼마나 차갑고 잔인했는지 모릅니다. 하늘과 땅이 뒤바뀌며 제 몸이 떨어져 갔습니다. 바람 소리가 귓가에서 윙윙 울렸고 눈앞이 어지러웠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그 짧은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연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날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던 얼굴, 결혼식 날 신랑 턱시도를 입고
멋지게 서 있던 모습, 그리고 미연이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푸대접했던 큰딸의 서러운 표정이, 그 슬픈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미연아, 미안해. 정연아, 왜 이러니?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 갑자기 쿵 하는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제 몸이 무언가에 걸린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절벽 중간에 튀어나온 나무에 걸쳐 있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온몸이 찢기고 긁혀 피투성이가 되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제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끝났나? 위에서 정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빨리 가요. 이러다 누가 올라올지 몰라요.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 그들은 제가 바위에 걸린 줄도 모른 채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동안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그들이 돌아와서 저를 다시 밀어버릴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바위 위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저는 울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돈에 눈이 멀어 저를 죽이려 했다니. 그동안 딸은 푸대접하고 아들만 믿고 살았던 제 어리석음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걸까요? 추운 바람이 절벽 사이로 휘몰아쳤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더 추위에 떨었습니다. 여기서 구조를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직접 움직여 볼까? 고민하는 순간 위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저기 좀 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진짜다. 거기 괜찮으세요? 등산하던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119에 신고를 했고 헬기가 출동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구조의 손길이 닿은 거죠.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그 학생들은 계속 저에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구조대가 올 거예요. 그 따뜻한 목소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제 자식보다 더 따뜻했던 그 아이들의 마음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마침내 구조 헬기가 도착했고 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는 제가 기적적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큰 부상 없이 살아남은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하늘이 저를 살려주신 걸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 키운 아들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라고 기회를 주신 걸까요?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온몸이 떨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119 구급차가 울리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앞에는 이미 큰딸 미연이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달려오는 딸을 보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평소 제가 얼마나 딸을 홀대했는지 새삼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누가 너한테 연락했니? 제가 물었습니다. 등산객들이 구조한 어머니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 연락처를 보고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지갑에 제 명함이 있었나 봐요. 그제서야 기억났습니다. 얼마 전 미연이가 찾아왔을 때 건넨 명함을 지갑에 넣어둔 거려. 미연이의 말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아들만 찾았는데 정작 위급한 순간 제 곁을 지킨 건 늘 푸대접하던 딸이었네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정연이 부부가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저희한테 연락도 없이. 놀란 척하는 아들의 연기에 토악질이 날 지경이었죠. 며느리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죠. 어머님, 얼마나 놀라셨어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강남경찰서 형사과 박 형사입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연이 부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며느리는 재빨리 눈물을 훔치며 일어났고 정연이는 형사들을 향해
꾸벅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정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사고 경위를 조사하러 왔습니다. 등산객들의 증언이 좀 이상해서요. 그 말에 미연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사님, 저도 이상해요. 우리 어머니는 평소 등산을 전혀 안 하시거든요. 박 형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미연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학생들도 와 있습니다. 병실 문이 다시 열렸고 저를 구해준 대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많이 다치진 않으셨죠? 그들의 순수한 눈빛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학생들 증언이 중요할 것 같아서 모시고 왔습니다. 저희가 등산하다가 이상한 걸 봤어요. 키가 큰 학생이 말했습니다. 남자분이 할머니를 확 미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여자분은 그걸 보고도 아무것도 안 했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정연이가 항변하려 했지만 형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진술은 정확히 받도록 하죠. 그리고 현장 사진도 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억울해요. 저희가 왜 어머님을. 말도 안 돼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형사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정연이가 사고 이틀 전 혼자 그 등산로를 답사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이 등산로는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왜 일부러 이 코스를 선택하셨죠? 그건 말문이 막힌 정연이를 보며 이연희가 외쳤습니다. 형사님, 제가 전에 신고했던 내용도 있어요. 제 동생이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네, 알고 있습니다. 동생분께서 최근 6개월간 사채를 쓰신 내역도 확인했고요. 형사의 말에 정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그건 어머니를 해치려 한 게 맞지? 미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어머니가 널 어떻게 키우셨는데? 정연이는 그제서야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았어요. 어머니가 재산을 숨기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도저히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도와달라고 말했는데도 어머니는 도와주지 않고 뒤로는 엄청난 재산을 숨기고 있었잖아요. 며느리도 결국 무릎을 꿇고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카페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알아보니 어머님 재산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부터 저희가 미쳐버린 것 같아요.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형사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요. 정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방을 뒤져보기만 했어요. 통장이나 도장을 찾으려고.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살해를 결심하셨다. 형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혹시 수면제 탄 차를 들인 것도 그래서였습니까? 그걸 어떻게? 며느리가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혈액검사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지속적으로 투약된 정황이 보이더군요. 맞아요. 제가 어머님 방을 뒤지려고. 며느리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탔는데 마지막엔 용량을 늘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미연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용서 못해. 이런 식으로 우리 어머니를. 내가 왜 진작 알아채지 못했을까? 미연이는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 착한 딸을 몰라봤는지. 그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경찰에 끌려간 후 병실에는 깊은 정적이 내렸습니다. 미연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제 목숨을 노렸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이제 푹 쉬세요. 미연이는 밤새 제 곁을 지켰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링거를 갈 때도 화장실을 가실 때도 부축해주고 제가 잠든 줄 알고 의자에 앉아 훌쩍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미연아, 제가 다정하게 부르자 딸이 놀란 듯 쳐다봤습니다. 미안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딸을 홀대했는지, 얼마나 가슴에 상처를 줬는지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부 기억나. 내가 대학 합격했을 때도 별로 기뻐하지 않은 거, 결혼할 때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은 거, 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미연이도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그래도 어머님이 우리 엄마라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힘들 때마다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내 어미는 고지식해서 그렇지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하다 하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이렇게 큰 실수를 하게 될 거라는 걸. 그래서 그동안 미연이를 다독여준 걸까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 치료만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 매일 올 거예요. 미연이는 약속했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식사도 손수 먹여주고 재활 치료도 함께 가주었죠. 간호사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딸을 보세요. 친엄마한테 저렇게 잘하는 딸 처음 봤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런 딸을 몰라봤고 오히려 저를 죽이려 했던 아들만 믿었으니까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점이 인정되어 중형을 구형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제 정현이는 잊으세요. 그 아이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미연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아이는 제 아들이 아닙니다. 제게는 이렇게 좋은 딸이 있는데 왜 그동안 보지 못했을까요? 퇴원하는 날 미연이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순간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동안 손주들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았는데 이제야 할머니 노릇도 제대로 해볼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의 배신으로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았지만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돈이나 아들에 대한 집착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검사는 정현이와 며느리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을 시도했고 특히 피해자가 친모를 죽이려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재판장을 나서는 정현이가 돌아보며 어머니 하고 불렀지만 전 더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제게 아들이 아니니까요. 그날 저녁 미연이의 집에서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랑 같이 살아요? 손주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할머니가 너희랑 많이 놀아줄게. 사위도 제게 다정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식당을 운영하는 사위의 모습이 허세 가득했던 정연이보다 훨씬 듬직해 보였습니다. 이제는 압구정동 큰 집을 팔고 미연이네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매일 아침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고 주말이면 이연이 가족과 시장도 가고 제가 진작 이런 소소한 행복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아들이 전부인 줄만 알았던 제 과거가 후회 막심했습니다. 제 편견과 고집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 이야기가 다른 부모님들께 작은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이 아니더군요.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려는 자식도 있고 돈 없어도 부모를 끝까지 지키는 자식도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겠죠. 이제야 깨달은 이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